놀라운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니스의 최근 모습이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황망해진 이 바다 위의 도시. 북적거리던 산마르코 광장에는 비둘기들만이 한가로이 앉아있고 곤돌라가 지나던 운하는 조용히 물살만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도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하고 적막한 베니스. 놀라운 것은 곤돌라가 사라진 조용한 운하에는 지나가기만 해도 풍기던 퀴퀴한 물냄새가 사라졌고 투명하고 맑은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논일고 있었습니다. 백조가 한가로이 물 위에서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 돌고래가 나타나기도 했다죠. 매해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던 베니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베니스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대로 폭력의 DNA를 갖고 포식자가 되기 위해 주위를 파괴했던 호모 사피엔스. 이 종이 다른 종과 환경에 가했던 폭력이 이다지도 심각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아베 총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속사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무조건 치르겠다고 아베 총리가 상당히 버텼는데요. 이 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기도 고려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모리 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기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인정을 했죠. 네네. 그리고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 씨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어제 일본 관계자들에서는 이 연기론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일본에게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시점에서부터 그렇죠.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게 즉 연기를 따내기 전에 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취소를 둘러싸고 이 IOC와 일본 정부 사이에 취소를 먼저 이야기하는 쪽이 전체 거기에 관련된 보험금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 내부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네. 이게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연기를 발표했다는 것은 아마도 연기론에 대한 어느 정도 일본 정부의 확신이 섰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연기로 이제 추진을 해 가려고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가 지금 불참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취소는 아닌 거잖아요. 일단 연기 이쪽으로 좀 약간 추가 몰린 것 같은데 취소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아베 총리한테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2012년부터 약 9년간 아베 정권에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올림픽 개최 이후에 이걸 통해서 경제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경제 전체가 아주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모든 책임이 아베 수상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서는 취소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취소가 아니고 연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만 지지율이 정상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 약 70% 정도의 여론이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취소가 아니고 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베 정권에게 그렇게 꼭 불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연기론을 따냈다라고 아마 아베 정권은 오히려 이것을 선전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론을 따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게 연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이 올림픽은 오히려 취소 아니면 강행이라는 것들이 상식인데, 근데 이제 이게 예외적으로 연기론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가는 거고, 네. 이걸 IOC가 4월 한 달간 약 4주간 앞으로 이걸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지난번 G8 회의에서 연기론에는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아베 정권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연기를 둘러싼 여러 계산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연기가 어려웠던 것은 내년 만약에 1년 연기해서 이 시기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 이 시기에 벌써 일본의 미디어 센터로 쓰려고 했던 국제 시설이라든가 호텔들이 다른 게임 일정으로 다 예약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 연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2년 연기를 하더라도 그게 과연 진행될 것인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취소를 위한 프로세스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연기로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아베 정권이 나름대로 성과라고 설득을 해 나갈 수 있고 일단은 현지 무마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통은 취소 아니면 강행인데 이게 강행은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근데 취소를 안 하고 연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베 정부가 뭔가 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게 취소가 아니고 연기가 된 것이다라고 정치적인 선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일본 네. 국민들도 일단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주는 거고 그 나름대로 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베 정권이 나름대로 연기론으로 성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일본의 덴츠라는 여러 기관들의 이 좀 보도를 보면요. 네. 원래 이게 그대로 취소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많지만 연기를 하더라도 기대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을 보면 실제 거의 취소나 연기나 경제적 손실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실제 계산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사실상 이게 취소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실제 이제 취소가 아니고 연기가 되더라도 네. 연기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는 게 네. 이게 일본이 약 6년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안을 네. 앞으로 4주간의 연기안을 모든 국제 게임과 당수를 다시 다 변경하면서 획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연기를 구체적으로 이걸 연내에는 어렵다는 건데 1년이나 2년으로 어떻게 약속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는 아베 정권 임기가 내년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원래 올림픽이 끝나고 9월에 아베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년으로 1년을 연기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2년을 연기하는 게 아베 정권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취소를 하지 않고 연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올해 7월 올림픽 기간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중의원 선거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시나리오를 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기론을 지금 내세우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2년 연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아베 정권이 7월에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이 정권을 좀 수명을 좀 연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래서 2년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은 완전한 형태의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완전한 형태는 여름에 이 시기에 거의 게임을 축소하지 않고 똑같은 규모로 올림픽을 해야만 원래 일본이 기대했던 성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미 여러 시설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게임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 경제인데 작년에 10월에 일본은 소비세를 10%로 인상을 했죠. 맞습니다. 이 인상한 이유는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인상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코로나라든가 여러 경제 이 상황의 악화에서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지면서 현재 상태로 일본 경제가 올림픽 개최를 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7월 이 총선거라는 것이 아주 유리한 이유는 오히려 아베 정권이 약 소비세를 5%로 인하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소비세 0%를 내놓고 선거를 하게 되면 올림픽 연기론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 심리와 아베 정권에 대한 또 하나의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 심리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고 이게 내년에 임기가 끝나기보다는 약 1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올림픽 개최의 가능성도 있고
나름대로 아베 정권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연기론이라는 것은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정리를 제가 하자면은 지금 이제 내년보다는 2년 후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뭐 다른 뭐 경기장이라는 이걸 조율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반 혹은 2년 정도 더 시간을 놓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베 정권이 올해 이제 7월에 총선을 해서 승리를 압도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좀 성공을 하고 연장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1년 연장되는가 2년 연장되는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1년 연장하게 되면은 내년에 올림픽이 끝나고 아베 수상은 임기가 끝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베 수상의 퇴임의 길을 열어주긴다는 건데, 네. 지금 문제는 아베 수상의 후임이 거의 결정이 돼 있지 않지요. 네네. 그런데 2년을 연기하겠다는 소리는 선거를 해서 아베 수상이 사선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와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올림픽을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에게 올림픽을 성사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심리를 계속 아베 정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야, 사선 가능할까요? 어떻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정국들은 이 코로나 정국에서 초기에는 실패를 했지만 네. 이 아베 정권에 대한 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여러 모임들을 자제하다는 규제 조치가 실제 아베 정권의 인기가 지금 41%로 다시 이게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코로나의 이 실질적인 대책은 못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에 대한 구심력을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좀 확보한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올림픽 연기론이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이 연기론을 여론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베 수상은 이미 실패한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과 올림픽 관련된 준비를 오히려 정권 연장이라는 측면으로 좀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베 정권에게는 그렇게 불리한 정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민당 내규로 바꿔갖고선 3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선도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4선도 가능한 게 지금 현재 니카이 수가 관방장관 그리고 아베 수상의 측근들의 일련의 발언, 즉 아소의 재무장관도 그렇지만 네네. 주요 측근들은 다 아베 수상의 4선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은 이제 후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키시다라고 하는 전 관방장관이죠. 네네.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고조될수록 대부분 국민들이 오히려 아베 수상에 대한 또 구심력을 오히려 오익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일본 정치도 지금 뭐 아베 수상이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굉장히 그렇죠. 예, 호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젊은 사람으로서 뭐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 홋카이도 도지사가 상당히 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나요? 그렇죠. 홋카이도 지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좀 했지만 현재 일본의 이 선거에서 물론 아베 수상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총재 선거는 대부분 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민당 내에서 아베 수상을 지지해주는 현재 아베 이 측근들의 세력들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지방의 한 무소속의 도지사가 실제 당선이 되기는 쉽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나리오들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긴급 사태 선언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면 비상 조치 선언이죠. 이것을 직접 하게 되면 이 긴급 사태 선언은 헌법을 유명무실화 하고 실질적인 수상 중심의 이 국가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건데 일본 우익들의 여러 시나리오들은 실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이 긴급사태 선언을 해서 한 번은 일본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실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험이요? 아마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거의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서 이 안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거고 결국에는 지금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코로나가 모두 여론을 흡수해버렸지만 오히려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고 만약에 총선거 시나리오까지 나와서
아베 수상으로 다시 혹시 이게 재선이 되면 네네. 일본 정부는 이 긴급사태 선언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실제적인 아베와 일본 우익 세력들의 장기적인 시나리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코로나19 그리고 올림픽까지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또 다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현지를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분위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들과 인접 국가인 프랑스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1,800여 명이 늘어난 데 이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현직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 거주하고 있는 목수정 작가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래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주를 하셨죠? 여기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15년.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시죠?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전염병 자체가 있었던 게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상당히 작가님께서도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프랑스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끊임없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프랑스에선 지금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사망자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한 6일째 외출 금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한 일주일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확진자로 밝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각하는 시간과 검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처음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다. 기다리자. 우리가 합심해서 집 밖을 안 나가면 조금 있으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우리가 락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이동을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안 주냐?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20일 밤에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제약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저도 내용이 뭐가 다른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집 밖을 가급적 못 나오게 하고 특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로 나올 때는 종이를 써서 나와라. 어디를 간다라는 것을 써서. 근데 그걸 안 지켰을 때 사람들이 벌금이 있었는데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환기만 시키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벌금을 이제 매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가격리였던 사람인데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엄벌하겠다. 예, 이게 이제 대만식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이 그 사망자가 단 2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코로나를 잘 막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대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격리 중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센 벌금을 물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압박하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약간 훈방 차원으로 보냈던 거를 이제 정말로 실형이나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제가 약간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부 말을 잘 듣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네. 전혀 안 그렇고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공포에 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테라스에 앉기 운동을 막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했어요. 나는 나갈 거야 벌금 내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마크롱 대통령이 바보 같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바보는 바로 제가 볼 땐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막 이번에도 전쟁을 이 사람이 선포하고 막 이랬는데, 바로 전까지 이 사람은 누구랑 전쟁하고 있었냐면 병원하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병원 의사들하고. 의사들이 정말 이 사람 취임 내내 싸웠습니다. 그렇군요. 병상 줄이지 말라고, 재정 좀 투여하라고, 큰일 난다고, 평상시에도 그랬는데, 전염병을 코앞에 두고 있던 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당장, 우리 지금 최전선까지 몰렸으니까 병원에 재정 투여하라고. 그렇군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지 국민들이 되게 분노하고 있죠. 그런 마크롱에 대해서. 그렇군요. 지지율이 50%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한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네.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를테면, 이제, 유출 금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재정을 한 400에서 500조까지 풀면서, 임금을 보존해주겠다, 자영업자들한테, 한 200만 원씩 월당 나눠주겠다, 이런 경기부양책을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조차도 병원의 특별 재정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아주 고집스럽게 공공의료와, 교육 예산을 여태까지 굉장히 규제를 해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얼른 예산 풀라고 하면서 지금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 그걸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 공공의료 정책이라든지 또 지금 지지부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현지 말씀이신데요. 경기부양은 화끈하게 아주 액수로 보면 했지만 그거는 하면서 여전히 병원에 대해서는 돈을 안 넣는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화를 불러일으켰던 지점입니다. 프랑스 의료진 사망이 있었잖아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도 굉장히 애도의 뜻을 많이 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꽁피엔느라고 파리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초기에 3군데 도시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던 67세 정도 되시는 나이가 좀 많으신 응급실 의사가 확진자셨는데 결국 돌아가신 걸 어제 발표를 장관이 했고 이게 시작일 수 있다. 의료진이 사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미 의료진 중에 확진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위급한 상황으로 한 단계 더 다가섰다라는 위기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사망으로. 그렇군요. 지금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게 생필품 사재기 현상 사진들을 저희가 많이 봐요. 근데 프랑스도 그런가요? 프랑스도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외주 통제가 처음 결정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보면은 저한테는 쌀이 제일 급하니까 쌀이 있나 봤더니 쌀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스파게티 면 그걸 많이 사더라고요. 그게 좀 휑한 걸 봤는데요. 한 사흘째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든지 외출 통제 기간 중에서도 마트를 나오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인했는지 이제 그냥 멀쩡한 옛날하고 똑같이 식료품은 그대로 쌓여 있고 별로 사람들이 줄 서는 것도 없고 이제 나오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통제를 많이 하니까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화장지를 많이 사는지 그게 굉장히 화장지도 저도 그래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 저희 지금 저는 파리에 있고 식구들은 부르고뉴라고 지방에 지금 내려갔는데 거기도 물어봤더니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스파게티 면을 하도 많이 사니까
한 사람이 2개씩 사게끔 제한을 해서 아무도 이제 사재기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마다 조금씩 또 이렇게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들어가서 사는 사람 숫자도 제한을 한대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없게끔 10명씩 들어가고, 10명씩 들어가고 10명씩 나오고, 뭔가 과하게 많이 사면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재기가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데는 차단이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일부러 사람 숫자를 제한을 둬서 입장을 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대요. 그런 비슷한 그렇게 거군요. 했어요. 초기에. 초기에 그렇게 했고 네네.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네. 줄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매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보통 10명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웬만하면 집에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슈퍼 같은 데 가는 시간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주말에 많이 가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주말에 많이 가고 아니면 퇴근 시간에 많이 가고 이랬다가 지금은 하루 종일 갈 수 있으니까 또 확산이 되면서 줄 서는 일도 이제 하루 이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번 조금 다행. 네. 작가님께서 이번에 또 신간을 내셨어요. 그 밥상의 말 파리에서 밥을 짓다 글을 지었다라고. 근데 네. 지금 이게 식습관을 통해서 인류의 생태 그리고 사회 문제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었던 말. 네, 그래서 동물들을 죽여서 식용으로 취하는 관습에 대해서 인류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넣으신 부분이 딱 있어서 이게 헉 하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저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생가가 있어요. 파리에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데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을 프랑스에 와서 살았고 이제 프랑스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면서 이제 그때 앙부아즈 성이던가요, 그게? 그렇죠. 앙부아즈에 있는 클로리세라는 성이에요. 네네. 이제 거기를 방문해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작품들도 있고 만들었던 발명품도 있는데 그 전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 사람이 만든 레시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리사이기도 했던 겁니다. 단지 그냥 요리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식품들을 재배를 하고 직접 그 식품들을 가지고 자기가 약재가 될 수 있는 보양을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만들어요. 네네. 그러면서 식물의 특징, 동물의 특징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고 그걸로 약용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이 동물들을 너무 많이 희생시키는 건 인간이 대가를 치를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르네상스 시절에 이 사람이 베제테리언이 된 거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채식주의자였군요. 채식주의자였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사람의 책에도 작품에도 그리고 그날 제가 이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봤던 작품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즘 같은 시기에 그 구조를 봐서 상당히 조금 놀라웠던 그런 기억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현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목수정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지금 3번째로 환자가 많은 국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3위였는데요. 네, 저녁이 되면서
미국이 세 번째로 환자가 많은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22일 오후 10시 그러니까 현지 시각 기준인데요. 네. 여기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33,276명, 사망자가 417명이 됐습니다. 근데 감염자 수가 하루 동안 7,000명 이상 폭증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주가 요청한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 재난지역 지정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8개 주의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집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곳이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45%가 발생한 뉴욕주거든요. 네네. 22일 오후 8시부터 70대 이상 노인 등 코로나19 취약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은 마틸다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도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방문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가 내려졌고요. 비필수 사업장이 폐쇄됐습니다. 다 재택근무로 100% 전환이 100%? 됐습니다. 네. 이게 왜 마틸다 법이냐면요. 네. 뉴욕주 주지사가 그 앤드류 쿠오모라고 네.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 집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쿠오모의 어머니가. 이름이 마틸다예요. 마틸다 쿠오모죠. 네, 마틸다 쿠오모.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름을 이제 거기다 붙이면서 네. 뭐 어머니를 기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라든지 뭐 자기 부인이란 딸 그리고 네.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의 자기 어머니 이름을 붙여서 마틸다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을 돕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북한을 돕겠다는 얘기도 이제 친서를 보내서 네. 이렇게 뭐 공개를 한 거죠. 뭐 공개라기보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했나요?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밝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22일에 이제 친서를 전달한 게 맞느냐, 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친서를 전달한 게 맞고 미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돕는 일에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이란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을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제재 뭐 풀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인도적인 지원만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북한이 지금 세 번째 발사체 발사 실험을 올해 들어 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친서 외교를 재개했기 때문에 지금 대화의 끈도 이어가고 재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북한발 추가 악재가 불거지지 않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북한이 수락을 할 것인가? 근데 그동안 발병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요. 그러게요. 수락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란 얘기도 했잖아요. 네. 당장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지원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딱 잘라서 네, 그래서 그 약으로 더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거부한다는 뜻을 바로 밝혔습니다. 네. 저 유명 인사들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자가격리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20일에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사를 놔줬던 의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뭐 지금 무슨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방 차원에서 22일부터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만간 정기 건강 진단을 받을 예정이고요. 당분간 메르켈 총리는 자택에서 업무를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유명인 중에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SNS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멕시코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네. 도밍고가. 근데 자신과 가족이 의료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하비 와인스틴 제작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뉴욕 서부에 있는 웬드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시설 내에서 격리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 18일에 이제 그 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워낙은 뉴욕시에 있는 다른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웬드 교도소로 호송이 된 이후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교도소로 호송돼서요?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구치소, 교도소 모두에서 지금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와인스틴 말고도요. 네네. 그러니까 이송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와인스틴도 이게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 플라스 도밍고도 요새 미투 문제가 좀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여자들에게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 등의 오페라 무대에서는 퇴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싱가포르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휴교령을 내렸는데 싱가포르이 지금 계약을 강행한다. 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 이제 예정을 23일부터 한다 했는데 자신 있나요? 네, 미루지 않을까 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이 학교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른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덜 미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젊은 사람이 매개체라거나 전파자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집에서 어른들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환자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해요. 싱가포르에서는요. 그래서 학교를 닫으면 많은 학생이 집에 있진 않고 지역사회에서 뛰어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결과적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에 또 하나가 맞벌이 부모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부모의 삶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 계약을 하긴 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격리실에 보낸다거나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시험을 볼 때 많이 떨어져 앉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들을 앉게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손을 씻게 한다든가 이런 주의를 해서 적절한 예방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학교 가도 어른들은 있는데. 네, 어른들도 있고요. 네. 과연 근데 지금 싱가포르이 나름 방역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45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중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휴교령을 내렸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지금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거를 많이들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역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싸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실은 이제 중국이 먼저 얘기를 했죠. 미군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놓고 그냥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갑자기 이탈리아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밀라노에 있는 마리오 네그리 약학연구소에 있는 주세페 레무치 소장이 이제 미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탈리아 의사들이 작년 11월쯤에 노인을 중심으로 매우 이상하고 심각한 폐렴이 발생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걸 알기 전에 적어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롬바르디아에서는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이탈리아 전체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롬바르디아에서 왜 시작이 됐을까라는 게 지금까지는 1월 말에 한 이탈리아인이 중국인과 접촉을 하면서 시작이 돼서 확 퍼졌다라고 알려져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난해 11월에 이미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거라면 이런 주장은 조금 맞지 않게 되는 셈이고요. 코로나19가 지난해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소장의 말에 의하면 11월쯤이니까 그럼 이탈리아에서 먼저 발언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롬바르디아발 폐렴설이 나왔습니다. 네, 롬바르디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제조업 공장들이 많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사실은. 노동자가 있고 지금 우한 말고 그 다음으로 심각했던 중국 지역이 저장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도 사실은 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 이제 중국은 어쨌든 가장 처음 맞은 곳인데 이제는 뭐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뭐 일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움직임들이 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가고 공장도 돌리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곳이 후베이 지역이었잖아요. 지금 통행 제한이 정말 엄격했는데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확인증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 수속 없이 성내 지역은 다 통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성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왔을 때 체온 검사랑 건강 검진 같은 절차를 밟으면 통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성 바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목적지 쪽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상 검사를 근거로 건강 확인증을 받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베이징의 만리장성 구간 중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팔달령 구간이거든요. 여기랑 베이징 동물원 같은 주요 관광지도 2달 만에 재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작은 성운.
자금성은 아직 지금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네. 일단 8달령이 이제 내일 오전부터 풀리는데 9시 내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개방이 되고 근데 입장객 수를 조금 제한을 해요.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들어갈 수 있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다 예매를 하셔야 이런 유원지 같은 곳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일들이 스탑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날 듯해서 네. 정말로 끝나나 보다라고 네네. 했었던 이 브렉시트. 야. 뭐 물론 이제 브렉시트가 됐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후속 협상이 올해 말까지 돼야 네네. 되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 올리는데요. 지금 EU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이제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프로스트 수석 보좌관이 지금 가벼운 증상을 보여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EU 측에도 바르니에 협상 수석 대표가 있는데 19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바르니에 네, 그래서 집에서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수석 대표들이 지금 다 자가격리가 돼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협상이 다음 달 중순까지 열리기가 어려울 전망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1월 31일에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긴 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두고 만약에 이제 협상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6월 30일까지 연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존슨 총리는 절대 연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영국 내에서부터 전환 기간 연장에 합의를 해서 좀 그 시기를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정말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코로나19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관련 이야기입니다. 댓글?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게 곧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지난 19일 목요일부터 네이버 뉴스 기사에 대한 모든 댓글 이력을 공개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이력을 공개를 한다.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건가요? 그 사람이 된 댓글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댓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 아이디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BCD 1234다라고 하면은 아이디가 전체가 안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게 별표 이렇게 별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누군지를 일단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클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댓글을 쓴 내역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눌렀을 때 이 사람이 쓴 댓글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누구나 자기가 쓴 댓글이 다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댓글을 달았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든 댓글 수, 공감 수 이런 게 이제 집계가 되고요. 네. 이제 공감 비율이나 본인이 삭제한 댓글 비율까지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또 같이 나오는 게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7일 후부터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입 이후에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야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소위 어떠한 내가 내용에 대해서 뭐 막 댓글을 여론을 소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에서 막 여러 개 아이디 막 댓글을 달고 그리고 나서 계정을 바로 없애는 이러한 이제 사례를 좀 없애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댓글 활동하고 아이디 해제하고 휴면하는 아이디 전환은 사례를 막아서 좀 더 정확한 댓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의 좀 방법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소장님은 댓글 잘 다세요? 저는 잘 안 달아요. 저는? 누구는 잘 다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주변에 있어요? 아니요, 뭐 주변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될 게 지금 말씀을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분석을 하면 거의 한 90% 정도의 댓글 한 0.1%의 사람이 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하루 종일 댓글에 사는 사람인지 소위 뭐 헤비 댓글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정체를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댓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뜨냐면요. 아이디는 아직은 전체는 뜨지 않는데 아이디 말고 닉네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닉네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닉네임이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다. 그럼 닉네임이 이제 한글로 나오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댓글을 썼는지 활동 시작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디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2005년부터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댓글 수가 나와요.
뭐 몇만 개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댓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누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공감이 나오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내가 전체 쓴 댓글 중에 스스로 삭제한 비율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댓글을 1000개를 썼는데 삭제율이 60%가 넘는다.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저 사람은 댓글을 저렇게 기계처럼 많이 쓰는데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삭제를 많이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의심 아니면 이런 댓글에 대한 내용을 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생겼는데 네. 이게 전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소위 누구 인척하는 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댓글에는 네. 아 내가 부산 출신인데 막 이러면서 막 써요. 네. 다른 데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서울 세대기예요. 막 이러면서 한 사람이 댓글을 막 여러 개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A, B, C, D 별별별별이니까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데 이젠 내용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성별도 바꿨다가 지역도 바꿨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가난한 사람이 됐다가 이러던 게 아, 이 사람은 거짓말만 맨날 댓글로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댓글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내역을 보니까 댓글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 그냥 연기자와 같은 댓글이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작이라 그러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이제 좀 뭐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섞어갖고 하는 댓글. 근데 사실 저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다를 만한 에너지도 없고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뭐 로그인해서 들어갖고 달고 뭐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는 사람들만 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댓글로 상처받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악플이 줄까요? 네, 효과 부분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이제 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실제로 이 댓글 이력을 공개하기로 한 날이 19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18일 날에 그 전체 삭제 비율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댓글을 찾아서 삭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확 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소위 말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네이버 데이터 랩을 보면 이제 데이터 실제로 여러분들 서비스 가면 네.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진 삭제된 댓글 수가 보통 한 그 전날, 그러니까는 17일까지는 한 6만 6천 개 정도였는데 네. 이제 공개 전날 갑자기 8만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갑자기 2만 개 이상 스스로가 이제 삭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네네.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또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7일까지는 한 21만 명 되는 게 18일 갑자기 20만 명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 혹시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소위 뭐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혹은 어떠한 생각에 의도성 있게 뭔가 욕을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모든 뉴스에 다니면서 똑같은 어떤 생각을 계속 복붙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 혹은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계속 붙이는 사람이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욕설을 쓰거나 댓글을 써도 그 많은 댓글에서 이 사람의 사람을 못 봤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계속 신상 공격하는 댓글을 여러 개 계속 쓴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미 자신들이 삭제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성 댓글이 주는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은 이미 하지 않았나요?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처럼 댓글 이력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해서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사람의 댓글 활동 숨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단이에요? 네,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에서 이 댓글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든 활동하는 댓글을 다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안 본다. 네, 내가 안 차라리 읽을 거면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택 기능들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이버에서도 이제 향후에 이걸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불필요한 감정의 소비를 좀 줄이는 뭐 이런 이제 의견에서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은 사람 안 보는 뭐 이런 기능들도 좀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지 마, 그걸 뭐하러 봐 이러는데 사람이 희한하게 또 보게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의 궁금증과 또 이제 소위 댓글이 많게 되면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연애 댓글에서는 일종의 꼼수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포털들이 지금 댓글에서 연애 댓글을 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없앴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연애 기사에 또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기자분들이나 언론사들에서
연애 뉴스인데 연애 안 올리고 생활 섹션에 올리시는 거예요. 생활 섹션은 댓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꼼수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지금 사실 올려주시는데 그러면은 매크로로 인한 조작, 네. 뭐 이런 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일단. 그래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의 일부 기능들은 이제 좀 개선이 된 거지만 네. 여전히 매크로가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좀 내용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들에서는 조금 더 뭐 강력했으면 하는 의견들 뭐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IP 같은 걸 추적해가지고 그 댓글 쓰는 사람의 국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디에 있는 이게 한국에서 쓴 댓글인지 한마디로 왜 국적일까요? 중국에서 쓴 댓글인지 해외에서 쓴 댓글인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정치 의견이나 사회 의견이나 이런 걸 볼 때 네. 조금 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가늠자가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매크로 조작을? 공감 쪽에서 이제 매크로 공감?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부분이 네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누가 몇 번을 눌렀는지가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처럼 네. 뭐 좋아요를 뭐 100개다 그러면은 100개를 누가 눌렀는지 그건 아이디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숫자만 나오는군요. 댓글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댓글을 배열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론을 약간 거기서 사람들이 오도할 수 있게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정말요? 있는데 약간만 좀 팁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순공감 순정렬이라고 하는 댓글의 방식이 네.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매크로를 좀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댓글을 정리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시간순 정렬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좋아요, 싫어요를 많이 맞아요. 누르는 네.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순공감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댓글이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목표는 좋아요를 많이만 누르게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많이 상위에만 노출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다음 시간도 얘기 드릴 거지만 실제 상위에 있는 댓글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은 통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댓글 자체를 이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소위 내가 쓴 댓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포장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빈틈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있습니다. 댓글을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이 전체 댓글은 안 보거든요. 그렇죠. 올라와 있는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 그 순위 공감 순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죠. 순 공감 그 공감이라는 부분에 대해 매크로 조작이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올리고 싶은 댓글을 상대로 해서 이게 매크로 조작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크로 및 손크로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댓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IT 속으로 오늘 김덕진 부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덕진 부소장님 보내드리면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